예, 이렇게 장시간 집중해서 듣는 게 쉽지 않으신데 이렇게 앉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원래 한 학기 강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제 아내가 제발 좀 절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아까 두 번째 강의에서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거기서 다 다루지 못했던 우리 여기 보면은 이제 미리 있는 역사를 배웠는데 북한에서는 두 법칙을 안 쓰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역사와 역사가 만나야지 온전한 이제 정신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도 왜곡합니다 역사를. 근데 우리도 만만치 않게 왜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정말 그 안에서 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까지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서 역사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통시적, 공시적,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까지 보는 통전적 그 역사를 다루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정말 최근에 이 책을 그런 선점부가 있는데 안 읽은 분은 많아도 한 번 읽은 분은 없다. 정말 읽고 여러 번 읽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한왕상 총리 통일원 부총리 하셨던 분이 전화를 주셔서 내가 지금 막 이제 2권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몰랐던 특히 이동희 장군의 역사를 이렇게 드러내 주어서 너무 고맙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로부터 이제 한한상 부총리한테 여러 번 불려가서 그분의 삶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언젠가 책을 하나 좀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번은 여러분 태제재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 한샘 가구는 아시죠? 한샘 가구의 조창걸 회장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그 많은 재산 주식을 이제 해가지고 만든 게 태제재단입니다. 거기서 이제 여시제라는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어르신이 이제 또 이 책을 읽으시고 한번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뵙고 그 바람에 이제 저한테 아주 너무 큰 숙제를 주셨어요. 정말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나라 전쟁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김정은, 시진핑, 바이든 몽땅 이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설득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좀 만들어봐라. 당신이 중국에서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있었고 평양에서도 있었으니까 그걸 한번 해라. 그래가지고 그 과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른 이제 84세 되신 어르신인데 저도 정말 너무 이제 놀래가지고 저도 이제 커스터머가 누군지 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의 좀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도대체 고향이 어디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손 붙잡고 평양에서 내려왔어. 그랬더니 우리 조부 조익선 장로님이 장대현 교회를 세우셨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프로젝트이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고요. 그래서 그 과제를 큰 과제를 여러 이제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이 책이 매개체가 돼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끝까지 정독하신 분들은 이제 비로소 우리 한국 역사의 왜곡된 부분들이 하나로 이제 꿰뚫려서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만 읽지 마시고 제가 옛날에 팔복이라고 최춘선 할아버지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때 그걸 책을 이 세상에 이제 나올 때 산파 역할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김우영 감독이 저한테 한번 보시라고 툭 던져주고 간 그 DVD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규장 출판사에 달려가서 한번 이 책 내자 그래가지고 열렸는데 그때 제가 그거 복음의 진수를 담은 그 책을 정말 그 당시에 정말 제 가방 안에 그 책이 늘 10권씩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한번 보라고 나눠주고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주변에 정말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잖아요. 정말 역사를 바로 가르치고 아는 그런 매개체로 좀 사용해 주시고, 이 책이 무슨 뭐죠? 아까 미스터 선샤인처럼 그런 드라마나 영화로 나오기를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영화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한번 소개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책은요, 짤막한 책인데, 사실 그동안 제가 썼던 여러 어떤 수필 같은 그런 책들을 모아서 성실대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이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뭔가 리딩 머티리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급하게 만든 책인데, 이 안에도 많은 통찰력이 있고요. 강의했던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같이 섞여 있는데, 정말 기독교 세계관의 이해라는 과목을 한 3년째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한 1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한 학기 끝나고 나서 그 숙제를 받아보면요, 너무너무 감동되는 게, 거기 한 절반 이상이 이제 기독교, 종교가 없거나 아예 엔티 크리스찬들 뭐 그런 사람, 다른 타 종교인들 다 섞였거든요. 근데 그 과목 강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감사를 드리는데, 하여튼 이 책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의논하다가 어떻게 이제 책값을 뭐 이렇게 좀 집중해서 이제 DC를 해서 이렇게 10% 이상 이렇게 좀 DC를 하자 해서 책값을 이거랑 이 책 두 권 세트를 사는 것을 따로따로 살 때는 이제 DC된 값을 이제 드리는데, 이걸 다 사게 되면 보통은 다 사면 이제 세트를 다 사면 더 할인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아까 우리 공정의 우리 포도원주의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쓰자. 따로따로 사면 DC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수 있는데, 세트로 사면 우리 우리 청년들에게 나아가서 통일을 전하는 그 사역의 지금 밑거름으로 이제 쓰여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세트로 사면 더 비쌉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챌린지 하는 것입니다. 챌린지하고 지금 30세트를 가져왔는데, 30세트 이제 5만원씩 하면 150만원이잖아요. 계산이 딱 나오는데, 나중에 이게 150만원이 넘어갈지 모자랄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제가 나중에 결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절 에콜로지칼 에클레시아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 이스케톨로지칼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E입니다. 트리플 E. 에콜로지칼, 에스케톨로지칼, 에클레시아에서 역사의 변곡점에서 통일과 평안을 생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겠고요. 우리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 예배서 4장 5절 6절면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초월적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대제적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을 관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내시는 그런 통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좀 나누고 싶고요.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를 지났는데 왜 갑자기 이걸 하나? 근데 사실은 이제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 가서 강보에서 이거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들판에 또 목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목자들이 가서 보았을 때, 보통 이제 권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제 기도할 때 성탄이 되면 낙고천한 이 말구유 이야기 자꾸 하시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 조금 약간 화가 나요. 말은 전혀 상관없는 동물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양이 한 마리가, 어린 양 한 마리가, 아까 이야기한 새가 휴 이제 살았다. 진짜가 오셨거든요. 진짜가 오셨기 때문에 수백만 마리의 어린 양 새가 번제단에 바쳐졌는데, 이제는 얘네들이 이제 더 이상 바쳐질 필요가 없어진 거죠. 휴 이제 살았다. 말이 아니라 양입니다. 양.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복음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도래,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성화가 아까 시내산 이야기 했지만,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불 때 우리 찬송가처럼 나팔절에서 시작해서 대속죄일, 용키푸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제가 이제 성경적 질문 세 가지를 하려고 시작하는데 연변가빈에 있을 때 이제 그 연길에 있는 한 7개, 8개 대학에서 갑자기 혁명가요제를 하겠다고 이제 공지가 오고, 그러니까 우리 공산당 쪽에서 막 급해져서 갑자기 혁명가요제 우리 출전해야 되는데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갑자기 이분들이 우리 성가대에게 협조를 보내고, 당신들이 좀 어때 빨리 노래 부르니까. 그래서 우리 성가대 다 선교사들인데 선교사들이 혁명가요제 나가게 됐어요. 거기 막 당 깃발 흔들고 막 혁명가요제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제 아내가 이제 지휘자인데 제 아내가 막 얼굴이 울상이 돼서 뭐 어떻게 가면 당에서 혁명가요제 나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성가대 그 선교사들 중에는 뭐 장로 권사님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막 그 중에 아주 좀 이제 보수적인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성가대를 성물을 그런데 함부로 그런 혁명가요제 공산당 거기에 돌리느냐 안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제 아내한테 무슨 소리냐? 지금 그 공산당원들이 모이는 그 혁명가요제에 가서 우리 안에 계신 내재하신 성령님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생겼는데 이걸 이 기회를 왜 놓친단 말이에요. 당연히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혁명가요제 나갔어요. 그래서 막 다른 대학, 단과대학에서 전부 다 이 붉은 깃발 흔들고 막 다 이제 그 단음 모노하게 막 하는데 우리 성가대가 이제 어머니 강 아버지 산이라는 이제 두만강과 이 백두산을 그리는 아주 가곡이 조선족 가곡이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그 노래를 사부로 쫙 부르니까 엄청난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3등을 했어요. 3등을 했는데 그 심사위원장이 끝나고 우리 제안한테 살짝 들이 사실은 점수는 1등이었어. 그냥 당신 대학이 기독교 전반 대학이 우리 다 하는데 어떻게 1등을 주겠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3등 그렇게 하고밖에 이제 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때 이제 엄청난 요게 이제 하나가 있고 선교적 질문 세 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80일 그 여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뭐 온갖 탈 것을 타고 이제 모슬렘 국가들을 지나가는데 정말 대학교 막 덥고 그러는데 가는 곳마다 모스크들이 있잖아요. 모슬렘 국가들이니까. 근데 모스크에 들어가면 뭐 양탄자 깔려있지 시원하지 뭐 얼마나 쉬기 좋은 줄 모르겠어요. 근데 주일이 딱 됐는데 어디 예배 드릴 때도 없고 근데 모스크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팀원이 우리 모스크에 들어가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했더니 같이 따라온 한쪽 그 사역자 목사 켈빈주의 목사님 두 분이 막 펄쩍대면서 화를 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모스크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스크에 들어가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 이제 논쟁도 딱 한 질문에 끝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못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법권 지역이 있습니까? 딱 한마디 하니까 한마디. 모스크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스크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여기저기서 이제 모슬렘은 자기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아주 은혜로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선교적 질문이고요. 자, 이 시대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 토민사역자들한테 대부분 북한이 땅끝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바퀴 목이 돌았으니까 이스라엘로 가는 게 땅끝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땅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딥니까 땅끝이? 그 당시 우리가 이제 여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우주인 이소연 자매가 이제 러시아 그 우주인들하고 같이 이제 우주 바깥으로 처음 나가 있었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이제 이소연 자매 그 부모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권사님이 다 그거 안데 이소연 자매가 워낙 정말 마음이 뜨거워서 저한테 옛날에 개인적으로 메일도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평양가에 대해서 좀 자기도 가고 싶다 뭐 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우주 안에서 우주에서 이소연 자매가 러시아 우주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우리 복음의 이 지경이 우주로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럼 땅끝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우주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의 이제 생각을 자꾸 이제 지금 제가 패러다임을 자꾸 바꾸려고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시진핑 정부 들어서 막 엄청난 핍박이 들어서면서 이제 십자가에 있는 교회들이 수천 개가 이제 무너지고 이제 핍박을 당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안양에서 이제 천모시 들려고 십자가 철탑이 철거되는 일이 벌어지고 아마 점점점 그런 게 심해질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꼭 있어야 됩니까? 로마 시대에 그때 초대교회에서 십자가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죠. 그래도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졌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수많은 네온 사인 십자가가 있을 때 외국인들이 처음 들어보고 감동받잖아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은 이 십자가 때문에 그때는 물론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에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상한 혐오 시설처럼 점점 되어져 가고 있어요. 물론 그게 우리들의 가슴을 칠 일이고 통탄한 일인데 보면요. 이제 그 모슬렘 지역이나 공산권 국가에서는 십자가를 마음대로 내걸지 못하잖아요. 한때 중국이 막 개혁 개방할 때 십자가 마음대로 내걸게 했는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자신감에 딱 차니까 십자가 이제 철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여행하면서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한테 불필요한 그 복음의 본질과 상관없는 것들은 어쩌면 이제 철거되고 새로운 어떤 것으로 이제 그 당시 이제 얼마 전에 작년인가 튀르키예 시리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수만 명이 죽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그 80일 여행하면서 시리아하고 여기 튀르키예하고 다 통과했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청난 폐허로 이제 안타키아라는 도시거든요. 안타키아가 어딘지 가보신 분 계시죠? 안디옥.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이 제가 그 당시 찍은 사진인데 터키 안디옥에 가보면요. 그 당시에 2010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아주 한국의 큰 대형교회,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세운 선교센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십자가가 다 걸려 있었거든요.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왜 여기서 십자가를 세웠지? 밤에 되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뭐 이런 네온사인 비즈니스를 하신다고 해서 아주 큰 네온사인을 그러니까 터키가 가장 강성 모슬렘 국가인데 거기 가서 지금 십자가를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끼리 이제 나무인데 이 모슬렘 국가에서 십자가를 세웠다는 그 의미는 정말 여기에 들어오고 싶은 터키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건물로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여기 십자가 서 있는데 어떻게 모슬렘들이 여기 건물에 함부로 들어오겠습니까? 이건 선교적으로 정말 기본 ABC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걸 자랑스럽게 아마 그 교회에서는 막 헌금하고 막 해가지고 이 큰 건물을 세웠을 텐데 이번에 터키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완전히 그 교회가 무너져 내렸다는 걸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것들을 안 무너뜨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제로 철거하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았고요. 자, 어디가 진짜인가? 그래서 이제 이 여행을 하다 보면 모슬렘이나 뭐 이런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십자가 걸어놓고 마음대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 공개 지역이죠. 근데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쭉 서쪽으로 이제 여행하다 보면 이제 그 시안을 지나고 란조우를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 십자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드문드문 있긴 있지만 남아있지만 사라지기 시작. 그 당시에 반공개 지역입니다. 반공개.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신장 우르무치 영역으로 들어가면 십자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비공개 지역입니다. 그 가면서 마치 처음에는 이 만리장성이 이제 표면에 막 보이다가 만리장성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만리장성은 사라지고 이제 카월직이라고 이제 밑에 지하 그 인공 수로가 딱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딱 그 이제 상징적인 것인데 여러분들 그 지표수와 지하수가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습니까? 3대 7입니다. 지하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교회, 진짜 크리스찬을 놓고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곳이 핍박받는 곳 이런 곳에 진짜 교회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는 곳보다 핍박받는 곳에 진짜 성도들과 그 교회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면 자
중국이 문화혁명 10년 동안 그 수많은 신학교 다 문 닫고 다 성도들 다 내쫓았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 시작할 때 60만이었던 성도가 10년의 문화혁명 끝날 무렵에 서방에서는 그렇게 봤어요. 저 정도 핍박이 가해졌으니 이제 중국 교회는 끝났다. 더 이상 중국 교회는 성도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개혁 개방이 되면서 뚜껑을 여니까 10배로 성장해 있었어요. 600만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고, 그렇다면 그것을 연장해 보면 그렇게 교회가 많았던 북한 지역에 엄청난 성도들이 있었는데 많이 남으로 내려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회를 지켰던 수많은 그 성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하 성도가 없을까요? 지하 성도가 없다는 것이 이건 기적이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사라져버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중국의 문화혁명이 끝나고 뚜껑이 열렸을 때 우리가 놀랬던 그런 일들이 또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표시를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보면요, 시진핑, 김정은, 이건 역설적인 내용이에요. 중국에서 살아가시다가 이제 추방당하시는 그 가슴 아픈 그 스토리를 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들은 몰라. 자기들은 시진핑과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그 중국과 북한의 교회들을 정말 교회의 본질로 그것을 강하게 만들고 있고 새롭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본인들은 모르는 사이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사도 바울에게는 주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이방인과 기민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겠다. 내가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은 세 가지였죠. 이방인들의 사도, 이방인들, 그리고 그 배우지 못한 베드로나 뭐 이런 그 12 사도들에 비해서 완전 지식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식인들, 임금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또 이제 다 그 이제 편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지식인들에게, 그런 어떤 정치가들에게 그걸 전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중에 다시 나타날 2000년 후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로마서나 이런 걸 읽으면서, 사도를 읽으면서 그들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 사명이 있었다면,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연변가게 있을 때 그 공산당원이었던 그런 우리 제자들을 이제 말씀 가르치면서 이제 변화시켰는데, 제가 지금 와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때 그들을 공산당에서 나오지, 그 복을 받으니까 공산당 탈퇴하고 막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나온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게 할 걸, 그런 후회가 있는 거예요. 공산당 안에서 많은 그걸 쌓아가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을 그냥 거기서 나오게 한 것이, 제가 아는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일본의 조직군을 때 일본 야쿠자에 굉장히 두목을 하는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나오지 못하겠어요. 그냥 계속 그 일 하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속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자기 밑에 있는 아주 신복들 몇 사람만 전도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일을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이 두목이 죽었을 때 그 문상을 오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신복들이 완전히 니고데모처럼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야쿠자들이 죽게 돌아온 그런 실제로 있었던 일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는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 그 이야기를 말씀 전하고 싶고요. 코로나 19 이후에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아까 통일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통일복음은 한몸 교회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것은 마치 가정교회 운동이 요새 많이 일어나죠. 셀교회, 셀, 인간의 그 유기체가 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것은 셀의 특징은 번식을 하잖아요. 번식하고 성장하고,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신경과는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사실은 본질적인 유기체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이런 교회,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탈바꿈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 성장 이론에 의해 가지고 그냥 막 대형 교회처럼 미케니컬한 교회는 레고 쌓기처럼 이렇게 막 성장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이런 유기체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래서 삶의 현장이 이제 선교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 전쟁이 초막절 축제 마지막 날 일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제 초막절 문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게 28 전쟁은 73년에 일어난 용키푸르 전쟁에, 그때도 초막절 때 일어난 거잖아요. 그걸 데자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사다트와 백인 총리 사이에서 이제 지미 카터가 중재를 해가지고 그 캠프 데이빗 협정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노벨 평화상도 받고 그랬는데 이걸 어렵게 이끌어냈는데 한 2년 3년 후에 사다트 대통령이 비참하게 아주 암살당했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빌 클린턴이 이제 그 아라파트 피에로 의장하고 그 당시에 라빈 총리 사이에서 또 이제 또 한 번의 평화협정을 이끌어냈는데 또 라빈 총리가 이번 거꾸로 이제 극우 이스라엘 이제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무슨 말인가? 그 당시에 이 라빈 총리에 대해서 그냥 극우적인 이야기를 TV에 출연해가지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만. 그러니까 이 극우적인 모슬렘도 마찬가지고 이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 극우적인 이런 이 사람들한테는 평화 협상 자체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와 증오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암살을 한단 말이죠. 그 당시에 이 라빈 총리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그 당시에는 20대 청년이었는데 벤 그비르라는 사람이 요번에 네타냐후를 수상으로 올리면서 극우 정권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보안성 장관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만든 그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파우다 혼돈이라는 이걸 이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이 팔레스타인 쪽 사람들 그렇고 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 개인적으로 보면 다 한 가정의 아버지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는 이 사람들이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분노와 증오 이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복수를 낳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민족에 지금 이 사단의 이 함정에 우리가 걸려 있다 지금 생각하는 지금 뭐 좌우 진영의 이 분노 그것도 마찬가지고 남북 간의 분노 이거 다 사단이 만들어낸 그 함정에 우리가 지금 빠져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믿는 우리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그 사단의 함정에서 과감히 떨치고 나와야 된다. 네. 그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파이 전쟁이 도대체 우리랑 뭔 상관이야? 요즘은 전 세계가 네트워킹이에요. 요번에 그 하마스가 공격하자마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원래 이제 바이든이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랑 이스라엘 네타냐후 사이에서 평화협정을 맺게 하려다가 요번에 이게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이란이나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되는데 평화협정을 맺죠? 그래서 이제 치고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바이든이 막 당황해가지고 이란은 이것과 상관없다고 자기가 갑자기 이란을 변호하고 나서요. 왜 그러냐면 바이든이 이제 이란과의 그런 어떤 이제 우호 관계를 해가지고 우리 윤석열 정부가 원래 이란에게 주어야 할 그 석유 대금을 그동안 제재 때문에 안 주고 있었거든요. 그걸 풀어줬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그 60억 달러를 그쪽으로 보냈는데 이제 이런 일이 빵 터지니까 혹시 이것이 이제 이란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전쟁 자금으로 쓰였을까봐 막 바이든이 이란은 상관없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태도가 바뀌었는데 그만큼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세계사를 보는 두 축을 이 동아시아 축하고 중동아시아의 두 축으로 보고 있고요. 이 두 수레바퀴가 연동돼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통일 문제는 중동의 문제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그걸 봐야 된다.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전쟁, 지진, 기근, 원역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참 놀라운 것은 뭔가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뭔가는 2000년 동안 유대인하고 크리스찬은 완전 원수지간이었어요. 우리 히틀러가 독일 국교회를 앞장서가지고 그 탄압을 할 때, 홀로코스트를 할 때 사실은 그 근거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성경적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정말 이 유대 민족은 죽여도 마땅하다는 그 논리를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는데 그 원수지간이었던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이 지금 요즘에 하나가 되고 있다. 이건 엄청난 일. 초막절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그 유태인과 그들을 찾아온 크리스찬들 사이에 엄청난 유대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이건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지금 우리 스가랴서 12장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예루살렘이 정말 모든 열방 민족에게
이제 들기 힘든 무거운 돌이 될 것인데 그것을 드는 자는 모두 크게 상할 것이다.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중심인데 예루살렘이 지금 사부동문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는 그 아랍 진영이 둘러싸고 있고 그 바깥에는 모슬렘 협력기구나 이런 그 러시아나 중국 같은 이런 상하이 협력기구 이게 두 번째 레이어로 제일 바깥이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 국가 미국이나 기독교 국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친이스라엘적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예언에 하면 이들 역시 마지막에는 반이스라엘로 반이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자, 우리가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좀 말씀하는데 토라와 산상수훈을 우리가 하나로 묶을 수 있다면 그 토라에서 이어진 십계명의 산상수훈에서 팔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팔복을 아까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 다뤘지만 카도시라는 게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거룩이 도대체 뭐냐를 레위기 19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잖아요. 아까 이것이 거룩이다. 거룩이 성경책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경건의 모습을 띠는 게 거룩이 아니고 이삭 죽기를 하고 그 재판을 정의롭게 하고 그 모든 난민을 돌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카도시다. 카도시. 그런데요 팔복 중에 처음에 6가지는 카도시에 대한 말이고요. 나머지 2개가 이제 샬롬에 대한 얘기거든요. 오늘 이제 이 3강에서 이제 샬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샬롬이 뭔가? 피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헬라 말로 하면 에이레가 아니라 샬롬이라는 샬롬. 오늘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샬롬에는, 그러니까 피스라 그러면 이제 전쟁과 폭력이 없는 상태, 팍스 로마나 그런 이야기를 의미를 갖고 있지만 샬롬 안에는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난과 굶주림이 없는 상태, 웰페어, 질병과 고통이 없는 상태, 헬, 분열과 죽음이 없는 상태, 유니티 이걸 다 포함한 것이 샬롬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 똑같은 우리 인사말이 있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굿모닝, 조샹하오, 봉주로 이거 다 좋은 아침 얄팍한 인사인데 이스라엘인들이 쓰는 샬롬하고 우리 조상들이 쓰던 안녕하세요가 거의 똑같은 의미죠. 우리가 안녕하다냐고 물어보는 거에는 너 어젯밤 너를 그 위협한 어떤 폭력이 없었느냐? 너 밥은 먹고 다니니? 너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너 누구랑 싸워서 갈라지진 않았니? 이런 걸 다 포함한 인사말이 안녕하세요예요. 근데 우리 민족이 지금 안녕한가요? 남북한이? 전혀 안. 북한이 굶주려서 이게 우리가 아까 굶주린 이야기 났지만 제가 김정일 시대 때부터 다녔잖아요. 지금 김정은 시대에 들어가서는 옛날 고난의 행군 때하고는 전혀 너무너무 달라졌거든요. 북한이 너무너무 우리가 왜곡된 보도를 통해서 지금 모해하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굉장히 지금 옛날하고는 달리 지금 우리가 마치 중동 특수 누리고 하던 것처럼 지금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지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옛날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정일 시대랑 김정은 시대에 가보면 우리 평양에서 이제 우리가 주일날 이제 봉수교회나 칠국교회 가려고 이렇게 가다 보면 모란봉 이런데 북한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처음 갔을 때는 아주 깨끗하고 그런 옷으로 다들 이렇게 지금은 가족끼리 놀러 와서 불판 피워놓고 고기 구워 먹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고요. 표정들이 다 일단 유채색 옷으로 다 바뀌었고 거꾸로 자신감이 생기니까 우리들한테 먼저 말을 걸어요. 옛날에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다. 그런 생각. 하여튼 어쨌든 평화, 복지, 건강, 통일. 우리는 세계 최대의 자살률, 노인, 빈곤율, 산재, 사망 최고 모든 나쁜 걸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절대로 그러니까 한쪽은 공산주의로 나가서 극단으로 갔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아주 극단으로 가서 지금 가장 많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것을 안녕하지 않다. 이걸 어떻게 안녕하게 만들 것인가 이제 그 문제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제국의 연대기 그래서 그 속에서 수많은 제국들이 나타났잖아요. 지금 현실은 제국과 전쟁의 역사인데 이 제국의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던 이 책을 보면 미국의 군사력, 시장력, 생산력, 기술력, 경제력, 운송, 정보, 정치력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미국이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앞으로 제국의 시대는 100년 이상을 더 갈 것이다라고
아주 장담을 하는 책이었어요. 사실 그것이 이제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국의 그 취약점이 완전히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다른 우리가 이제 시각으로 이제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제국의 법칙은 분할 통치죠. 사실은 제국은 끊임없이 이게 예수님 당시도 보면 분봉왕 세우고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막 하면서 분할 통치를 통해서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시리아 내전, 뭐 아프간 내전, 전부 다 제국들은 그 안에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이걸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조공을 받고, 뭐 너희가 우리한테 조공을 내면 평화를, 로마의 평화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한국 전쟁이나 뭐 모든 전쟁들이 다 이런 제국의 이 분할 통치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도 그 희생양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19세기로 넘어갈 때 대영 제국에서 미국으로 제국의 그런 어떤 바턴이 넘어가던 그 시기에 보면 두 가지 영국에서 나타났던 아주 중요한 사상이 진화론과 막시즘이었잖아요. 진화론은 자유를 극대화한 이론이라 마르크시즘은 평등을 극대화한 이론이에요. 근데 자유와 평등 어느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있나요? 이건 둘 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보편 가치거든요. 우린 이걸 둘 다 취해야지 어느 하나를 취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양자택 일에 이런 여기에 이제 됐는데 그 당시 윌리엄 펌슨이라는 물리학자가 이제 20세기로 올라가는 그 이제 그 만찬석상에서 그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이제 키노트 스피치를 부탁받았는데 그때 대영 제국이 그 당시에 얼마나 자신만만했냐면 이제 우리 인류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과학 법칙을 다 발견했다. 이제 우리는 이 과학 법칙을 운용해서 유토피아를 만들 일만 남았다라고 이제 큰 소리 쳤는데 그 큰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1차 대전, 2차 대전, 뭐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이라면서 20세기에 완전히 이제 인류가 이제 고통받으면서 대영 제국의 시대는 무너지고 이제 미국의 시대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출신의 팔레스타인 사람이죠. 미국에 유학 왔던 콜롬비아 대 교수가 됐던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사람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때 표현하고 있냐면 지난 19, 20세기 이제 동안에 18, 19, 20세기 동안에 서양이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이제 동양을 앞섰던 시기거든요. 과학혁명, 산업혁명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제 제국으로 이제 등장했을 때 이 서양인들의 자신감이 동양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동양인들은 우리보다 자기 서양인들보다 늘 비위생적이고 야만적이고 열등하고 그런 선입관을 갖고 있었대요. 그것을 통칭해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불렀는데 이 오리엔탈리즘이 이제 끝나는 그 에드워드 사이드가 이제 원래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일어났고 21세기 가치전쟁이 시작됐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거고요. 서양 역사의 두 물줄기가 뭐 복잡한 이야기인데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두 물줄기로 같이 섞여서 중세는 지금 사실은 이 두 헬레니즘은 완전히 다신교고 뭐 완전히 지금 기독교 사상하고 다른 건데 그것과 이제 헤브라이즘 두 개가 합해져서 교부 철학, 에스콜라 철학이 나오다가 결국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로 나눠진 거지. 그것이 다시 21세기 들어서 다시 합쳐지고 있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에요. 4차 산업혁명.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 불을 붙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정보 강의할 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미국의 대중 봉쇄 전략을 더 롱 텔리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롱 텔리그램이란 말이 뭔가 하면 원래 2차 대전 중간에 처음에 하는 동안에 스탈린하고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아주 가까운 친구였잖아요. 그러니까 소련하고 미국이 한 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원자폭탄 떨어지고 나서 이제 갈라서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모스크바의 그 공사였던 조지 캐넌이라는 이 외교관이 이제 동국에다 아주 긴 편지를 전보를 칩니다. 소련을 경계해라. 소련과 이제 갈라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뱃소 봉쇄 정책이 미국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지금 빗대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엄청난 봉쇄가 미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시작이 뭔가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이 2차 대전 끝날 무렵에 전 세계 재무장관을 다 모아서 미국의 그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드는 그런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 후에 이제 일본의 그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 계약을 하면서 이게 미국의 냉전구도의 두 축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가 죽고 나서 트루만 독트린이 시작되면서 대수 봉쇄 전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중국의 핵 개발을 통해서 중국이 이제 한국 전쟁에 참전하는 바람에 완전히 깡패 국가로 낙인 찍혀가지고 유엔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그렇게 낙동강 오리알로 엄청나게 이제 그 고난을 받고 있었는데 이 중국이 그 고난의 행군을 무릅쓰고 이제 핵 개발에 성공하고 나서 이제 키신저가 이제 날아가서 이제 주얼라이를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미중 수교의 긴 회담이 일어나는데 중국의 핵 개발 이후에 10년의 줄다리기를 거쳐서 미중 수교에 1979년에 성공하는 거거든요. 요 동안에는 일본이 전 세계의 제2 그러니까 G2로서 올라섰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한국 전쟁을 뒷골로 해가지고 이제 소니와 도요타를 앞세워가지고 세계의 G2 국가로 올라서서 미국 경제의 한 40% GDP를 가졌을 때 미국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일본을 꽉 눌러버렸어요. 그게 이제 플라자 합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일본 대신에 중국을 끌어들였고, 근데 냉전이 이제 1990년대 해체되면서 미국이 일극 체제가 되는 거죠. 미국이 일극 체제가 되면서 중국이 전 세계 공장에 대해서 막 생산하고 하다 보니까 중국이 또 미국 경제의 40% GDP까지 따라온 게 2008년입니다. 사실 이때 미국이 중국을 또 눌러버리려고 했는데 리먼 브라더스 이제 증권 파동이 일어나고 막 하면서 결국은 그 시기를 놓쳐요.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 때 들어서서 피벗 투 아시아라고 하면서 중동에 집중했던 그 외교를 이제 동아시아로 다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일 한 유사 삼각 동맹을 다시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을 다시 부활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로 넘어오면서 트럼프 때는 이제 GDP 60%까지 따라왔는데 트럼프가 이제 무역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중국을 완전히 눌러버리려고 하다가 또 코로나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중국이 아주 막 요리조리 피해가는 그걸 이제 피해가면서 결국은 바이든 때 들어와서 대중 봉쇄 전략 이걸 이제 더 롱거 텔리그램이라고 부르는데 과학기술 산업 규제를 통하는 지 벌써 80%까지 따라왔어요. 중국이.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라는 것은 산업적으로 너무 커플링이 돼 있어서 마음대로 이제 규제도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중국을 죽이려고 하니까 미국 경제가 같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보시면 저는 이제 내 학기 이제 강의 시간에 이 오펜하이머 청문회 이 사건을 한 일주간에 걸쳐서 가르치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강의를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굉장한 파급력을 가졌는데 사실 이 오펜하이머 사건을 좀 더 들여다보려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 내용인데 그 안에는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 인종주의 아까 이제 시간에서 말을 못했는데 원래 히로시마에 한 방 떨어뜨렸을 때 사실 일본이 거의 항공문서에 작성을 하셨던 때이기 때문에 히로시마 한 방도 사실은 조금만 기다리면 필요 없었을 때 그걸 떨어뜨려서 일본이 혼비백산 혼절 상태에 들어갔는데 그럼 거기서 전쟁이 끝난 거거든요. 근데 나가사키에는 왜 떨어뜨렸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원래 여기 오펜하이머 영화 보시면 그 과학자들이 여기 두 구슬을 막 여기 하나 던지고 이쪽에 던지고 막 이제 하는 그 장면 기억나세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는 우라늄탄이고 하나는 플루토늄탄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먼저 쓸까 이제 하는데 사실 우라늄탄 한 방으로 이미 전쟁 끝난 거거든요. 근데 이 미국 과학자들 그때 벌써 이 원폭의 그 위험성을 알게 된 그런 그 과학자들이 연명하면서 절대로 이제 원폭 써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그 연반장을 돌리고 있었는데 우라늄탄을 떨어뜨린 것 거기까지는 뭐 100번 양보해서 미군의 희생을 줄이고 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거기서 끝냈어야죠. 근데 사우루에 나가사키에 또 한 방 떨어뜨렸어요. 이건 뭔가 하면 우라늄탄도 실험해보고 싶었지만 플루토늄탄도 또 실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두 방을 그래서 이 나가사키의 원폭은 정말 반인륜적이고 그런 전쟁 핵범죄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우리 진용 같던 우리 조선민족이 너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전쟁이 끝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미국이 원폭을 혼자 갖고 있었으니까 뭐 완전 세계 1급 체제가 됐는데 1949년 8월 달에 그 카자흐스탄, 그 당시 소련 연방 카자흐스탄의 그 사막에서 소련이 원폭 실험에 성공해요.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 된 거예요. 자기만 가지고 있어야 될 이 무시무시한 한 4년 어간에 미국이 계속해서 원폭 실험을 했거든요. 스리마일, 비키니 섬에서도 원폭 그 버섯구름의 사진을 전 세계 타전하면서 아무도 감히 미국의 이제 도전장을 내밀지 못하도록 원폭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소련이 원폭실험에 성공한 거예요. 예전에 미국이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죠. 그때 일어난 게 메카시 광풍입니다. 그래서 메카시 상원의원이 이제 이 미국 국무성 의원들 중에서 이제 소련 간첩 잡아내는 막 그거 엄청난, 그래서 이제 블랙리스트하고 화이트리스트가 만들어지고, 그 당시 블랙리스트에 걸렸던 이제 연예인들이 찰리 채플린이나 레너드 번스타인 같은 사람은 완전 좌파로 몰리고, 막 미국이 지금 우리처럼 완전 반쪽으로 딱 나눠진 거예요. 이게 메카시 강풍인데, 그것이 이제 이게 소위 냉전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이제 들어왔던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1950년대 이제 동중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고 뭐 엄청난 비극이 3년 1개월의 장기전 속에서 2차 대전 때 쏟아부었던 폭탄보다 더 많은 폭탄이 요 3년 동안 우리 좁은 한반도에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 트라우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어마어마한 폭탄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그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1차 대전 직후에 미국의 그 유태인들과 금융자본 그런 어떤 이 군산복합체라고 무기 만들고 하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 경제가 이제 전쟁이 딱 끝나고 나니까 스탑이 되고 나니까 이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대공황이 일어나, 대공황.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한국전쟁은 2차 대전 후에 닥쳐올 대공황을 막기 위한 경제적 윤활유 작업을 한 거예요. 우리가 16개국만 참전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냥 의료 봉사범을 해가지고 그냥 보냈던 64개국이 참전한 세계 대전급의 그런 전쟁을 이쪽 한반도에서 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전쟁을 놓고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 참혹한 전쟁, 그걸 생각하면 옛날 우리 장마당에서 그 닭싸움 시키잖아요. 이 두 닭이 자기들이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피 터져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투전꾼들이 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 전쟁은 다 그런 전쟁이었어요. 우리만 완전히 폭망한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스탈린이 탱크 다 김일성한테 둬서 전쟁하도록 일으켜놓고, 이제 군인들은 이제 중공군이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은 그러면 상임이사국으로서 이제 그 16개국 참전할 때 그걸 거부권 행사하면 끝나는 못 오는 거거든요. 근데 소련이 싹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건 정말 하늘이 도운 것이지만, 사실 소련이 그때 거부권 행사하면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것은 미국과 소련이 짜고 친 보스톱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전쟁을 통해서 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놓고 소련은 그 3년 동안 뭘 했나 하면 동구권을 다 위성국가를 만들어요. 위성국가를 만들었고, 중국은 중국대로 자기, 일본은 일본대로 16개국 참전한 그 어린 그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16개국은 그러나 이득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베트남전 참전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남의 나라의 비극은요, 어쩌면 지금 우크라 전쟁하고 하고 하마스 전쟁이 나는데, 지금 그 폭탄 그 무기들을 지금 남북한이 다 대주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는 폴란드 거쳐서 우크라 대주고 있고, 북한은 지금 러시아 대주고 있고, 후티 반군은 지금 북한이 대주고 있고, 우리는 또 이스라엘에 대주고 있고, 지금 이 전쟁들을 남북한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참 이것은 저는 역사는 정말 무섭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희생양을 시켜서 완전히 그냥 폐허로 만들었던 전 세계에다가 지금 우리가 남북한이 지금 무기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정말 평화주의자로서 너무 남의 나라의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그걸 돈 버는 그런 기회를 삼고 있는 게 너무 아프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1950년도에 이 원산, 이 캐나다 선교사가 들어가서, 베트남 선교사 들어가서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교회 짓고 했던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 원산이, 저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원산 폭격 알잖아요. 미국이 많이 거기다 이제 구축하면 이렇게 대놓고 이제 폭격을 하는데요. 한 1950년 6월 정도 되면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이 원산이라는 도시 하나가 나무 한 그루도 없는 그냥 달 표면처럼 변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폭격을 멈춰야 되잖아요. 원산 폭격은 계속 답니다. 계속. 정전협정 30분 전까지 원산 폭격은 계속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미국 경제를 돌리는 거거든요. 이 무기를, 이 상황,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전 세계 냉전 프레임이 만들어지는데,
정말 이제 한국 전쟁 속에서 이제 스탈린이 갑자기 죽고 이제 소련이 이제 수도폭탄 실험에도 성공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정전협정을 시작했잖아요. 정전협정 할 때 중공군이 이제 참전을 했는데 여러분 말이 중공군이죠. 그 당시 중공군의 제일 일선에 섰던 건 다 조선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삼국전쟁을 벌린 거거든요. 근데 그 중공군이 뭘 요구를 하면 미군 포로를 내주는 대신에 갑자기 첸셰션이라는 사람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첸셰션 들어보셨나요? 첸셰션을 모르면 우리 그 역사, 한국인이 그 역사를 이해를 못하는데 중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온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근데 역대 중국 주석이 늘 설날이나 뭐 이렇게 가면 이제 세배하던 이런 지금 죽었지만 이 사람이 소위 그 상해교통대학을 하면 아주 수재예요. 수석으로 졸업하고 했더니 미국에 유학할 때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잣집 아들에 의해서 사실은 우파과학자예요. 미국 유학 갈 때 장기석에 그 스칼라십을 받고 갔던 사람이 우파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메카시 광풍 때 중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 간초로 몰렸던 거예요. 그래서 연금 상태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중국이 첸셰션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첸셰션이 졸지에 우파과학자였던 첸셰션이 중공으로 끌려 들어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 양탄일성의 아버지, 원자탄, 수소탄, 그리고 인공위성을 발사한 양탄일성의 아버지가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미국의 그 역사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이 그 당시에 중공에다가 첸셰션을 스스로 그걸 돌려보냈던 이건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다. 첸셰션이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양탄일성의 아버지가 되면서 이게 70년대에 딱 끝나는데 64년도에 원폭, 67년도에 수폭, 70년대 인공위성 딱 발사해서 인공위성을 발사했다는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제 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MIT 나오고 칼텍에서 교수하다가 JPL에서 탄도미사일 이런 거 연구하던 사람을 내준 거예요. 보세요. 이게 딱 끝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 닉슨이 키신저를 보내서 이제 그러니까 중국을 완전히 깡패 국가로 여기고 요 동안 이 중국이 이걸 개발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그 생션을 가했냐면 미국, 소련, 영국이 세 나라가 이제 그 핵 보유 국가였는데 엄청난 생션을 가해가지고 중국이 그 당시 대약진 운동하고 군안명 하는 동안에 3,500만, 4천만 정도 굶어 죽거든요. 그 비극을 이겨내고 결국 양탄일성에 성공하니까 이제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역사가 바뀌면서 키신저가 가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10년 만에 10년의 줄다리기 끝에 이제 미중 수교에 성공한 거죠. 2017년도에 김정은이 이제 그 핵무력 완성 선언을 11월 29일 합니다. 그게 딱 요 순간이에요. 양탄일성에 성공한.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핵 협상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지금 계속해서 그걸 이제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거든요. 미국이 언제나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한 10년 걸렸으니까 북한도 한 10년 걸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결국 북한이 지금 처음에 2017년도에 그 이제 판문점 회담하고 나서 정말 그 당시는 김정은이 나이브하게 정말 핵 포기를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북미 수교. 북한과 미국이 수교하면 이 전쟁이 끝나는 거고 평화시대가 오면 그러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그 당시는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미 물 건너갔고요. 전혀 그것은 이제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강대강 선대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핵 잠수함하고 군사 정찰위성을 이것이 있어야지 이제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난해 핵 잠수함 진수 아직은 이제 개발에 성공한 건 아니고 진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정찰위성을 이제 성공적으로 발사했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을 조여가는 이제 북한은 자기 나름대로 진도를 착착착 나가고 있어요. 나중에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걸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평화를 지켜주는 게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9.19 군사합의에 의해서 그동안 적대 관계를 다 이제 끊어내기로 약속한 거. 그래서 그동안 최소한 5년 동안 우리가 전쟁의 공포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요번에 9.19 합의를 끊임없이 이것을 파기하려고 계속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새 막 북한이 도발한다고 막 뉴스 나오는데 결국
남한 정부가 9.19 합의 일부 정지를 선언하니까 북한이 잘됐다 싶어서 파기 선언을 해버렸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먼저 파기하려고 했는데 미국 정부가 그걸 브레이크를 걸어서 일부 파기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은 지금 저기 전쟁이 두 개가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전쟁이 일어나면 그걸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서 윤 정부한테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결국은 북한이 이제 그걸 이제 딱 잡아가지고 파기선을 했는데 이건 뭔가 하면 한반도에 이제 전쟁이 날 수 언제든지 그 어떤 판단 미스 차고나 어떤 곳에 의해서 언제든지 전쟁이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로 그 안전핀이 뽑아졌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뭐 이거 지금 북이 도발 이건 지금 이제 진보 진영에서 돌아다니는 거니 뭐 어떤 그런 건데 요번에 그러니까 그 연말에 이 한미 군사훈련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계속해서 폭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요, 한미 군사훈련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것을 전혀 잘 보도도 안 할 뿐 아니라 이것은 전혀 이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북은 요번에 그 연평도에 포를 쏠 때 이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해요. 너희가 먼저 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북한이 먼저 도발했다고 자꾸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그걸 보도를 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200발 하고 점점 위기가 점점 가중되고 있어요. 지금 언제 지금 이거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 위험 속에 이제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참 저는 평화의 협상가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정말 그 빌리 브란트 그 독일 그 총리가 있었잖아요. 빌리 브란트는 3인당 총리였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진보 정당의 수장인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에곤 바르라는 그 책사를 통해서 저희 동방 정책을 시작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을 본따서 만든 게 햇볕 정책이거든요. 근데 참 제가 이제 독일 통일의 그 과정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럽고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거의 한 20년간 동방 정책을 하면서 보이지 않게 독일 교회가 그 동독을 도와준 것은 이로 해야 우리가 북한을 많이 도와주고 퍼주기 했다면 한 3억 달러 매년 도와줬다면 독일은 10배를 도와주면서도 전혀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걸 계속 도왔어요. 우리가 옛날 그 우화도 있잖아요. 형 아우가 가난한 농부가 있고 이제 부자 형이 가난한 이 형제가 자존심 상할까봐 밤에 몰래 곁다를 갖다 놓잖아요. 그 정신이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은 막 자기 생색을 내도 크리스찬들은 그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국교회는 생색내기에 더 바빠요. 이게 근본적으로 독일 서독교회하고 다른 점이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20년 후에 이제 3인당이 물러나고 진보정부 기민당, 기독교 민주당이 하면서 헬무트 콜 총리가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이 보수정부가 들어섰으니 우리 같으면 모든 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주 아예 전면 폐지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14선언 하고 나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래서 모두 원천적으로 다 폐기가 되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보수정부의 수장이었던 헬무트 콜 총리가 이 동방정책을 계속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동독이 무너지게 만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보수 정부 안에서 헬무트 콜 총리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진보 정부에서 나타나면 워낙 반대가 심하고 보수 정부에서 헬무트 콜 총리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때 이 보수 정부를 진보 정부를 넘나들면서 그런 책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곤 바르 박사예요. 에곤 바르 박사 같은 이런 협상가가 있어야 된다. 우리 요새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에서 서희나 강남찬 같은 이런 협상가가 필요하다. 우리가 우주 개발 시작한 거 미국이 도와줘서 했나요? 아니거든요. 러시아가 도와줘서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다 불공 사업으로 진행했는데 그 당시에 푸틴을 찾아가서 협상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이 윤종구 제도.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우주 산업을 국방 산업을 열게 된 거거든요. 미국은 일체 안 도와줬어요. 근데 러시아가 도와줬거든요. 이런 협상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협상가. 그래서 아까 태재 조창걸 회장이 태재대학이라는 거 아니에요. 태재대학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남북한과 미중러의 6개국 전문가, 과학기술, 외교, 군사, 안보 해가지고 6개국 전문가를 키워내는 대학을 만들겠다 해서 태재대학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정말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고란 존재.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이세전 직전에 미국이 재무장관 44명 불러가지고 브레튼우즈라는 작은 도시에서 미국 달러 35불이 금 이런 되는 금본위 제도를 고정환율을 만들면서 막 우리가 유럽 너희들 이제 아주 다 무너진 거 전쟁으로 폐허된 거 다 돈 빌려주고 다 우리가 재건시켜주겠다. 아주 너무 호의로운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너희가 마음대로 산업을 일으켜서 물건 만들면 우리가 다 사주겠다. 자유무역. 이렇게 좋은 그게 어디서 돈 빌려줘. 물건 다 사주겠다 하지. 근데 딱 조건이 뭐였냐면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한다는 거. 그리고 해상운송. US 네이비가 전 세계 해상운송을 장악하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사실은 유럽이 재건이 됐고 우리 반중이가 다 이 브레튼우즈의 수혜자들이에요. 우리도 다 그것 때문인지 몰랐었잖아요. 중동 것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것을 이제 그런 상황, 이제 브레튼우즈 시스템이 이제 한 축이었다면, 그다음에 한국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샌프란시스코에 전 세계 그 참전국들 연합국을 불러 모아가지고 독일하고 이태리는 엄청난 그런 어떤 그 전범 재판을 했는데 일본에 요새 아까 경성 크리처인가 그 드라마도 나오지만 어마어마한 전쟁 범죄를 일본이 저질렀었거든요. 근데 그 전범들을 다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 731 부대의 그 생체 실험 결과를 다 미군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그래서 이 1급 전범들 독일, 이태리 같은 다 사형당했어야 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일본 수상이 다 돼요.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이 시스템 때문에 이 잘못 끼워준 역사의 단추가 지금까지도 우리한테 지금 많은 상처를 남기고, 그때 이제 독도도 우리가 반환되어야 될 원래 도서 중에 하나로 분명히 적혀 있었는데 일본의 그 로비에 의해서 독도가 싹 지워져요. 그래가지고 독도 문제가 지금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우경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일본은 사실은 한국 전쟁의 특수도 누렸지만 일본 경제, 전후 경제의 두 축은 뭔가는 평화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다시는 군사무장 못하도록 이제 자위대는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군인으로 만들었고, 이제 한국 전쟁에서 이제 특수를 누린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베가 등장해서 더 이제 극우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브레튼우즈 2.0 시대가 뭔가 하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하여튼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미국 달러를 남발하다 보니까 미국이 더 이상 금을 바꿔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궁지에 몰렸는데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그런 상태에서 닉슨이 갑자기 이제 우리 그 고정환율제 끝! 변동환율제로 전환한다. 닉슨 쇼크라고 그러죠. 이때 때마침 73년도에 용키프르 전쟁, 중동 전쟁이 벌어지면서 유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간 거예요. 천정부지로. 73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미국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을 뻔했는데, 미국이 어떤 이제 꾀를 만들어냈냐면 모든 석유 대금은 달러로만 지급할 수 있다. 이 기준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변동환율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추천했죠. 그게 뭔가 하면 벌써 5시가 다 됐나요? 반밖에 됐나요? 그렇지? 너무 좋네요. 하여튼 가다피나 이거 다 후세인 다 여기에 덤벼들다가 다 죽임을 당한 거죠. 근데 중국이 이제 중국몽을 꿈꾸기 시작하고, 중국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도전하는 시대가 됐고, 중국이 이제 칩스, 그 스위프트 시스템에 도전하면서 칩스로 이제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시진핑 시대에 들어오면서 1대1로를 청명하고 신국가 안전법을 발효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모든 금융, 경제, 식량, 에너지, 인터넷, 종교 분야라고 딱 집어, 이때부터 이제 중국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신국가 안전법 때문에. 근데 신국가 안전법의 범위가 극지방, 남극, 북극, 심해, 해저, 그리고 우주에까지 이 법은 적용된다라고 세상에 어느 나라의 법이 자기네 나라에서 적용돼야지 우주에까지 우리나라에 이 법이 적용된다는 이런 황당한 법을 발표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AIIB, 아시아 개발은행, 브릭스, SCO를 통해서
중국이 이제 1대1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미국이 이제 IMF, 월드뱅크, IBR이 만들었던 것처럼 중국판 브레튼 우즈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몽이 등장을 하는데 미국의 이제 피벗 아시아하고 맞서가지고 중국이 이제 하여튼 2015년도에 신국안전법 발효하고 이제 9월 3일날 승전 79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를 할 때 그때 이제 시진핑이 푸틴하고 박근혜 대통령 불러가지고 양쪽에 이제 딱 해서 친분을 과시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중국하고 우리가 무지 사이가 좋았던 때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퍼레이드를 하는데 중국의 ICBM 통풍이 쫙 지나는 이걸 자율주행으로 선보이는 자율주행. 근데 이게 미국의 GPS 시스템보다 더 정밀도가 높은데 미국이 깜짝 놀란 거죠. 그때부터 이제 미국의 반격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한일 위안부 협정, 군사협정,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화해의 제재 이걸로 쫙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 연결이, 그러니까 박근혜가 그렇게 시진핑하고 그런 친분을 과시하고 돌아와서 몇 달 만에 갑자기 개성공단 폐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평양에서 나와서 이렇게 아까 그 영화 보면서 좀 쉬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쉬고 있는데 갑자기 TV 자막에서 위안부 협정 타결 자막이 딱 뜨면 아무런 사전 그것도 없이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설거지하고 있던 제 아내한테 소리를 질렀어. 기억이 나요. 여보 큰일 났어. 이제 또다시 냉전이야. 왜냐하면 1965년도에 한일 우리 그 국교 정상화할 때 모든 걸 다 그 당시 3억 달러로 다 박정희 대통령이 퉁친 거거든요. 근데 그 3억 달러 뭐 그걸 가지고 이제 막 고속도로도 만들고 포항시티 만들고 했으니까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 뭐 그런 건 논외지만 그때 모든 것 원폭피해자까지 다 퉁치면서 딱 하나 빠진 게 위안부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위안부 할머니들 창피하니까 그때까지는 커밍아웃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협상 카드가 위안부 문제인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군사 이 동맹을 만들어야겠는데 한일 관계에서 제일 큰 걸림돌이 뭔가 하면 위안부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방 그러니까 타결을 딱 시켜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이어서 일어난 게 뭔가 하면 사드 배치, 그 다음에 개성공단 폐쇄, 뭐 이러면서 이게 쫙쫙쫙 나온 거예요. 2달 동안에 중국을 깜짝 놀랐어요. 중국은 사드 배치 절대 안 하겠다고 박근혜가 약속하고 돌아갔는데 몇 달 만에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막 개성공단 폐쇄되고 막 이런 게 일어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분의 그 성정으로 이런 큰 개성공단 폐쇄 같은 이런 것들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에 뒤에는 미국의 압력이 반드시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아베 그 당시 아베가 이제 쿼드를 제안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이 전 세계 지형이 G1, G2, G3로 지금은 옛날 같은 그런 미소 시기의 양극 시대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G1, 이 G가 그룹이에요. G2는 중국을 중심으로 1대1로 SC고 G3는 아랍과 모슬렘.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시대는 G1, 미국 중심의 어떤 자유주의, 성장, 진화론, 자본주의 여기에 이 그룹이 있다면 우리 한국은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여기 중국 중심의 북한, 러시아 들어가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 SCO, 브릭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사실은 아랍이 왜 중요한가? 이게 이스라엘과의 문제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역대 이집트도 그렇고 이란도 원래 79년도에 호메이니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주 친미 국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란 여자들은 전부 다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완전 자유주의 국가였는데 갑자기 이제 모슬렘 혁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이란, 그다음 터키, 사우디 전부 다 친미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나라인데 지금 이제 중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중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지금 21세기는 단순한 그 이념 전쟁, 가치 전쟁이 아니라 정치, 경제, 종교, 생태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의 최전선에서 보면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중국과 이제 연합해 있는 그런 국가들이고,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미국과 연합해 있는 국가들인데 지금 그 서부 전선에서 일어난 그런 전쟁이 우크라하고 이제 28 전쟁이라면 지금 동부 전선에서는 제일 위험한 곳이 남북한 한반도고 그다음 대만 문제라면 여기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 상황으로 지금 점점 전개되고 있다. 아니 이 위험한 상황에서 계속 선제 타격하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삼축 체계를 만든다고 하면서 41조를 들여가지고 F-35를 또 20대를 또 들여와요. 그러니까 엄청난 무기를 사들이면서 그건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미국이 왜 동아시아에서 군사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면 이건 남북한 긴장 분단이 고착화되고 점점 긴장이 될수록 미국의 무기는 훨씬 더 많이 팔 수 있는 것. 이건 아주 치밀한 그 경제적인 문제랑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거기에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거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캠프 데이빗 원칙 정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 미국이 그렇게 원하던 한미일 샌프란시스코 그런 어떤 공조 체제가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미국은 이걸 진짜 원했는데 그동안 한일 관계가 안 풀려가지고 이걸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딱 들어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쪽, 러시아하고 중국하고의 경제 관계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무역 수지 적자가 지금 거의 세계에서 바닥권으로 내려갔잖아요. 북한이 한 100위권 정도라면 우리는 지금 거의 195위, 한 200위권으로 지금 무역 수지 적자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잘 그걸 지금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굉장한 그 어려움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브릭스가 지금 6나라가 다시 이게 올라섰는데 이 6나라가 전부 다 반이스라엘 국가예요. 이걸 굉장히 아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6나라가 반이스라엘 국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옴시티 만든다고 해서 뭐 엄청난 이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발을 맞추려고 이제 바이든이 찾아가고 시진핑이 찾아가는데 그 바이든 찾아갔을 때 주목 학사가 아주 완전히 그냥 푸대접해서 쫓아내더니 시진핑이 찾아가니까 뭐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정상들 다 부르고 뭐 난리를 쳤어요. 이게 사우디가 아주 의도적으로 자기가 친중 노선을 걷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중국이 이란하고 사우디, 그러니까 시아파와 수리파의 수장인 이 두 나라가 암숙 관계인데 이걸 화해를 시켜요. 이런 일은 옛날에는 영국이나 미국이 하던 일을 이제 중국이 내가 중동 문제에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자처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제국이 누가 지원인가를 보려면 중동 문제를 누가 이니셔티브를, 그러니까 캠프 데이빗 협정이나 오슬로 협정이 다 미국이 다 쥐고 흔들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그 일을 자처하고 나서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사우디가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입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G2와 G3가 이제 만나기 시작한 거죠. 사우디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냐면 택시 운전도 여성이 못하게 하던 나라가 우주인을 여성으로 날려보냈어요. 우주인을. 그리고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인데 이게 그 모슬렘의 3대 성지가 있잖아요. 메카, 메디나하고 저기 그 성전산에 이제 있는데 이 메카에 보면 그 검은 돌이 있어. 검은 돌. 카바 신전에 여기는 뭐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몰려서 이제 그 자기들 예배 드리는 곳이고 여기는 외부인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여기에 최근에 카바 신전에 크리스찬하고 유태인이 가서 그걸 관광하는 사진을 사우디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걸 내보내는 건데 사우디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엑스포 유치 그 직전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사우디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완전히 이제 개방화되고 이제 국제화되는 그런 나라로 변신할 거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상이 실패를 했는데 지금 정말 참패도 이런 참패가 없는 119대 29가 됐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국제 정세를 얼마나 모르고 있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더 앞서 나가야 되는데 보세요. 아랍 연맹이 22개 나라죠. 모슬렘 연맹이 57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브릭스나 중국의 1대1로가 지금 둘이가 G1, G2가 G2와 G3가 이제 딱 이제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미 고전표가 100개국이 넘어요. 그런 사우디를 부산이 어떻게 이깁니까? 이건 아주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정세 판단을 잘못했다는 이제 그런 결국 이제 MBS 무하마드 빈 살만 MBS의 꿈은 이제 모슬렘 왕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압박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애굽에 요셉이 들어갔을 때를 요셉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지원이 애굽이었는데 애굽 밑에 총리로 딱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희 그 의뢰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바로의 아비였다고 표현해요. 사실은 자기들이 밑에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총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애굽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을 누가 다스리고 있나요? 유대인들이 다 지금 요셉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밑에서 금융인이 뭐 모든 산업을. 근데 요게 요셉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시대는 이제 지원 밑에 들어가서 제국을 막 이제 좌우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요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보면 그것이 400년 지나고 나니까 바로가 이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유아 살해를 시키니까 결국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유대국가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바로가 그렇게 온갖 그냥 걸 했던 그 친유대 국가가 어느 날 지나고 나면 이제 반유대 국가로 확 돌변하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인류의 역사였던 거예요. 스페인이 그 당시에 유태인이 들어와서 금융자본을 주무르면서 이제 뱅크, 최초로 은행을 만들고 했을 때 가장 친유대 국가였다가 이사벨라 여왕이 등극하면서 유대인, 모슬렘을 핍박하면서 그 당시 콜럼버스 이제 등장하던 그 시기에 그 스페인에 있던 유태인들이 다 추방당하죠. 그래서 스페인에서 추방당한 유태인을 스파라딤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이 북아프리카, 모로코를 거쳐가지고 이제 오스만 터키로 왔다가 그다음에 네덜란드 화란으로 왔다가 유태인들이 쫓겨나서 가는 곳마다 그 당시에 지원으로 막 등장하는 화란이 한때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가 그들이 영국으로 건너가고 영국에서 막 독일로 건너갔다가 이제 독일에서 다 쫓겨나서 이제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근데 미국의 유태인은 그러면 지금은 영원한 요셉의 시대를 구가할 것인가?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유태인들이 미국에서도 쫓겨날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번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 여러 도시에서 반유대주의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어쩌면 하마스가 노린 게 그 부분일지도 몰라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역사의 변곡점을 넘고 있다. 모세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요셉의 시대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산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스크가 2개 있는데 위에 거는 알-악사 위에 봐주세요. 그 위에 거는 황금돔이죠. 여기에 이게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쳤다는 그 곳이잖아요. 모리아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성전을 세워서 동물 제사를 지내야겠는데 유태인들은 이걸 못하고 거기에 지금 모스크가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해. 그러니까 통곡부에서 벽을 치면서 지금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이걸 지금 무너뜨려야겠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것은 아락사 성전이에요. 이건 또 그 모슬렘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이제 딱 나눠가지고 이 벤 그비르가 아까 그 구파 보안성 장관이 여기를 막 활보하고 다닌 거예요. 여기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주요 정치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금단의 구역이거든요. 마치 일본 정치인들, 일본 뭐 수상이 독도에 가서 막 활보하고 다닌 거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완전 뚜껑이 열렸고 전쟁이 도발하게 된 그 중에 하나고 이 벤 그비르가 어떤 걸 선언하면 이거 반으로 가르자. 요 지역은 성전사는 전부 다 팔레스타인 관할 구역이거든요. 근데 이걸 반을 갈라서 황금돔은 우리가 관리하겠다. 너희들은 아락사 성전만 해. 이렇게 나왔어요. 조만간 이 황금돔을 밀어내고 그들이 말하는 소위 제3성전을 지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걷잡을 수 없는 소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차곡차곡 이 시간이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이걸 봐야 되는데 요걸 딱 반을 나누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중국 1대1로 포럼은 149을 이제 불러들여서 이제 글로벌 사우스의 보상을 지금 과시하는 거죠. 1대1로가 정말 저는 이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여기가 이제 시대의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시대의 변곡점, 역사의 변곡점을 이스라엘 둘러싼 요 두 축 수레바퀴를 벨트가 묶여서 이 벨트가 역사의 변곡점과 시대의 변곡점을 지금 돌리고 있다. 이게 21세기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시대의 변곡점에 정말 동해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글로벌 핵심 도시 우리 사실 그 태제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가 이걸 우리가 이제 그 계약 관계 때문에 깊은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시대는 국가 간의 연결이 아니라 초연협력의 시대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KESG, 우리 사실은 ESG도 굉장히 중요한데 세계 시민과 기업 시민으로 넘어가기 전에 평화 시민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이제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제 석탄, 고체 연료, 액체 연료에서 이제 가스 연료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탄소 중립 시대가 일어났고, 유엔의 SDG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됐는데, 그걸 북한도 거기에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북한도 이 생태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터졌고, 이제 자연의 반격이 시작됐죠. 그래서 ESG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생태적 통일, 우리가 상생 경제로 이콜로지컬 에클레시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합과 경제가 있어야 돼요. 남북한의 연합이 있어야 되고, 이게 상생 경제로 이어져야 되는. 그래서 생태적, 북한도 생태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청지기적인 오이코노미야. 그래서 평화를 위한 요소가 이제 총균세라고 흔히 이야기하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아주 독특한 게 뭔가는 얼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골 하나 터지면 온 반도가 하나가 되기도 하고, 금목이 하는 거. 이거 한번 딱 열받으면 하나로 딱 똘똘 불의 정신. 결국 저는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아주 크리티컬한 타이밍에 우리 민족의 얼이 작용할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철강 문제. 제가 이제 철강 대학원에 철강 포스코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조금 이야기하고 할게요. 포스코가 제가 꿈꾸는 마지막 프로젝트가 뭔가 남북한 철강 공동체를 만듭니다. 유럽이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적대 국가였는데 그 전쟁 후에 석탄 공동체, 철강 공동체 하면서 EU가 탄생했거든요. 남북한을 잇는 가장 중요한 게 신의 한 수가 뭔가는 철강 공동체를 만듭니다. 근데 포스코의 사과를 박목월 시인이 작곡했는데, 거기 보면 놀랍게도 거기 보면 끌어라 영광에 하다가 통일과 중흥의 원동력대자 이런 거의 예언자적인 가사를 지어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년에 신남로라는 포스코가 거의 완전히 문 닫을 뻔했거든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이것을 극적으로 이제 위기를 극복했는데, 제일복구 135일 기적하는 그 책을 만드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신의 한수, 철가문의 전쟁에서 승부수 이거 썼는데, 우리가 철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저도 복구가 북한이 훨씬 더 빨랐잖아요. 그 당시에 북한의 철강 생산이 훨씬 더 우리를 앞서요, 중공업에. 그래서 이제 강선 재선에서 해가지고 천리마 운동 저것 운동 하면서 그 당시에 북한의 GDP가 우리보다 3배였었고요. 전후복구가 훨씬 빨라.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폴란드, 동독, 소련 이런 데서 엄청나게 이제 지원을 해줬고요. 그런 상태에서 1972년이 이제 병곡절인데, 이 병곡절 때 양쪽이 다 유신, 저쪽은 이제 2대 대습하면서 독재로 확 넘어가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73년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1973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 만들기 전에 북한이 먼저 지하철 만들었고요. 우리가 고층 아파트 세우기 전에 북한이 고층 아파트 세워 73년까지 북한이 더 잘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것이 역전됐는가 하면 73년도에 우리 아까 한일 국교 정상화하는 그 받은 돈을 가지고, 그 당시는 대학생들이 막 그 푼돈 몇 푼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의 빚값으로 바꾼다고 막 엄청난 데모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고속도로 놓고 포항제철 세웠잖아요. 거기서 쇳물이 콸콸콸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타이밍이 뭔가 하면 그때 그러니까 용키프르 전쟁이 일어나면서 중동에서 석유값을 왕창 올리고 거기서 중동 이제 건설붐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포항제철에 많은 이 철강 강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동에 가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우리 한계 산업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그 73년도에 북한은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농업입국을 서거든요. 그때 2대 세습이 넘어가는 때인데, 흥남비료기업연합소라고 이제 일제가 세워놓은 여기 이 사진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걸 가지고 사실은 김일성 주석이라고 나쁜 마음을 먹고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이 양반의 평생의 소원이 인민들에게 이 밥에 고깃국 먹이는 게 그의 소원이었으니까, 갑자기 이제 주체농법을 시작하면서 비료는 곧 쌀이요. 제가 거기 기업연합소에 가보니까 그 비료는 곧 쌀이요, 쌀은 사해줍니다 하고 이제 써놓은 휘호가 있더라고요. 근데 딱 그때 떠오르는 게 포항제철을 시작하면서 철은 산업의 쌀이라고 딱 한 개 떠오르는 거예요. 결국 이제 국가 지도자가 이제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는, 북한은 쌀을 선택했고 우리는 철을 선택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게 이제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제 포스코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가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탄소 중립 시대로 들어서도 지금 CO2를 저감하는 게 전 세계적인 그 문제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가 우리 연구원들하고 지금 CO2가 저감되는 어떤 그런 제철법을 지금 개발하는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용광로 시대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문을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하이렉스라고 해서 수소환원, 수소로 강철을 뽑아내는 그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청진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청진. 너무나 놀라운 게 뭔가 하면 포항에 가면요 청진리라고 있어요. 청진리 마을. 제가 이제 청진에 가봤는데요. 청진에 가면 포항동이 있어요. 포항구역, 포항동이 있어요. 이 두 도시는 운명적으로 지금 매칭이 돼 있는데 청진에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무산 철강석, 아시아 최대의 철강석 매장한 그런 도시가 있고 무산에서 청진까지 슈트로지 쫙 나왔는데 옛날 용광로 기법에는 그 무산 철강석이 잘 맞지가 않았어요. 이게. 근데 지금 수소환원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이게 완전히 피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소환원 기술을 가지고 청진에다가 이 공장을 세워서 무산에 우리가 호주나 지금 브라질에서 지금 철강석 가져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물류비용. 남북한 철강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순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정말 이제 21세기가 우주촌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양자론의 시대, 스마트 시대 이건 다 넘어갈게요. 우주 시대를 열고 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유비쿼터스, 빛의 속도로.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지식이 이제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많아지.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라이트 형제와 마르코니가 무선통신하고 이제 비행기 만들고 나서 딱 100년 만에 지구촌 시대를 열었잖아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우주항공, 민간 항공 시대를 열면서 우주촌 시대를 열고 있어요. 이제 곧 우리들의 손자, 그들의 시대는 우주촌 시대를 살아갈 것이다. 지금 이 복잡계를 최적화하는 이제 양자 컴퓨팅 시대가 이제 곧 다가올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우주 시대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 둘째 하늘의 시대를 열고 있어요. 지금 그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이 고항, G60라는 이런 지금 이제 적어도 이런 인공위성을 지금 몇만 개를 깔고 있어요. 지금 우주 안에 위성이 뭐 북한도 지금 정찰위성 날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 뭐 우주 인터넷 서비스, 만물 인터넷, 우주 정거장, 교실간 우주 강의, 우주 지도지 이런 때가 곧 다가오는데 민간 우주 정거장, 우주 관광, 우주 보험 상품, 뭐 우주 영화, 우주 택배 이런 시대가 곧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자, 우리 보카치카라는 그 작은 마을 가보면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그 슬로건을 걸어놨어요. 보카치카 to Mars. 보카치카에서 화성으로. 이 작은 마을이 이제 우주 마을로 탈바꿈할 때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유대한 사마리아 땅까지 이렇게 전 세계로 움직일 때 이건 수평적 이동. 아무리 비행기가 날아가도 다 수평 이동이잖아요. 이제는 수직 이동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수직 상승하셨어요. 감람산에서 너희가 본 그대로 수직 하강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평적 이동과 수직적 이동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제 둘째 하늘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하늘이 흔히 우리의 대기권 궁창이라면 첫째 하늘이, 둘째 하늘은 우주를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해요. 이것은 전혀 다른 새 하늘이에요. 새 하늘. 전혀 다른 초월적. 그래서 이 블랙홀이나 뭐 화이트홀 이런 이야기 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세계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를 만들어야겠는데 이것을 만들 때 두 가지, 에콜로지컬하게도 만들었지만 이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 이 시대에 학교, 뭐 마을, 도시, 뭐 모든 것들이 이제는 수평 시대에서 우주 시대로, 그리고 이제 초월적인 종말론적인 인류 공동체가 나타날 그런 게 됐다. 우리 한동의 포럼이 이제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통일론이 이건 이제 지나갈게요. 민족 담론, 국가 담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냥 다 지나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게 정말 실천이 됐다면 우리 이렇게 근심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것을 진짜 하려고 둘이 마음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왜 중단됐는지를 알아야 돼. 왜 중단됐는지. 판문점 선언의 이 내용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으면 이미 우리는 종전에 이르고 평화시대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강력한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가 분단 체제로 계속해서 서로 싸우기를 바라는, 아까 닭싸움 이야기했잖아요. 주변 국가들, 미국의 네오콘들 무기 팔아야 되니까. 무기 팔아보면 F-35 어마어마한 그 무기를 지금 팔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것이 이제 강제 중요. 우리 통일한국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게 영국만한 대국이 되는 것이고, 노동력 기술력이 결합된 산업 붐이 일어나고, 일자리, 우리 젊은이들 20대들의 제일 큰 걱정이 일자리 문제잖아요. 남북한이 연합하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그걸 몰라. 왜? 그러면 이 청년들이 다 우로 변한 이유가 뭔가면, 이명박 박근혜 이 두 대통령 시절에 소위 통일 비용이란 이런 아주 생소한 그런 단어를 우리 이제 그 보수 언론에서 쓰기 시작. 이건 사실은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라고 가장 극우적인 신문에서 우리한테 던진 빗기거든요. 산케이 신문에서 통일 비용 이야기 처음 꺼냈어요. 근데 그걸 우리 보수 언론에 딱 잡았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통일 비용. 너희들 저 거렁뱅이들 나중에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 젊은 애들이 중학교 때 어릴 때부터 난 통일을 반대하는 그런 어린애들이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된. 근데 이 통일 비용보다 분단 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북한은 제가 이제 북한의 10대 관광지를 다 가봤는데요. 스위스처럼 관광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고 있고, 뭐 어마어마한 그런 그 지하 자원을 보존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지금 쌍방향 관광시대를 열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두만강 조약이 이제 시작되는 날 그 유럽의 생인 조약처럼. 그래서 우리 제가 하고 있는 이 한동회 포럼에 정말 이 시베리아 출도, 육상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우리 남북 경협하자, 평양 경제만다, 상생 통일, 이것이 3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그걸 해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평화시대를 여는 거죠. 이런 나라를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이런 포럼도 하고 우리 청년들이 와서 함께 돕고 있는 것이고요. 이 물류유통의 시작이라는 것은 사실은 물류유통, 통일이라는 것은 물류유통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물류만이 아니죠. 영적 물류예요. 영적 물류. 우리가 남북이 열리는 순간 어마어마한 선교적 쓰나미가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 길을 쓰고 우리를 서로 적대관계로 놓이게 하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거기에 교회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유통, 물류를 여는 그 일에 제가 이제 평생에 이제 그 비전으로 삼고 있는 게 이게 삼자연대 복음의 화살 비전이거든요. 우리 스가랴서 보면은 이 남유다를 활대로 비유를 하고 북이스라엘을 화살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쏘는데 사실은 스가랴서 9장에 있는 이 말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띄운 화살로 삼아서 쏘는 이 복음의, 그리고 이제 디아스포라가 활시위를 함께 당기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활시위를 당기는 거예요. 이 복음의 화살 비전을 제가 이제 평생 이제 가슴에 품고 지금까지 달려가요. 우리 활쏘는 민족이잖아요. 쐈다 하면 분별해주고, 근데 이 화살, 복음의 화살을 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이 동쪽에서 이제 바람을 일으켜서 이제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그 당시에 6.15 그 당시에 조국통 3대 훈장 기념탑에 우리 막내딸이 그때 가 있을 텐데 딱 이거예요.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우리 민족끼리 서로 연합하자라는 그 약속을 한 지 벌써 몇십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걸 못 해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서독교회처럼 그것에 앞장서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오히려 더 보수화돼서 그것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자, 이건 이제 렉 라이닝이라는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목사님 와서 집회할 때 했던 이야기인데, 이분이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환상. 남과 북이 두 자석이 N과 S가 서로 밀쳐내면서 막 밀어내고 있는데, 자기가 환상을 보는데 남쪽의 화살이 180도로 휙 돌아서면서 그러니까 철푸덕 달라붙는, 그러면서 이 달라붙은 이 좌석이 이 중국을 지나 중동 하던 여기까지 쫙 움직이는 거예요. 그 환상을 봤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때 그 들었을 때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결국은 우리 남쪽이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거 문을 열고 싶도 못 여는 이유가 남쪽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북한의 그 정말 제약의 우리가 배워야 할 그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와가 변해야 된다. 그래야지 아담에게 나갈 수 있고 아담을 깨울 수 있다. 자,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황금돔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봐야 되고요. 제가 이제 평양에 있을 때 지금 부흥역인데, 부흥역 워낙 대부흥의 도시기 때문에 별 굉장히 이런 게 많아요. 부흥역도 있고 선교역도 있고 막 다리한데, 부흥역을 갔다가 깜짝 놀란 게 뭔가 부흥역 다음 역이 영광역이었어요. 영광역.
부흥역이 종착역이 아니에요. 부흥역 다음에 영광역까지 가야 됩니다. 영광역, 하나님의 나라 영광역으로. 자, 결국 우리 크리스찬은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모든 이 통일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을 갖더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처음에 창조 때는 해와 달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있는데 그 밝기가 너무나 밝아서 해와 달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최종 고울, 통일사역 이 모든 것들의 최종 고울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다. 제가 기도 대신에 이거 노래 그냥 같이 부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양가게 있을 때 제 아내가 이제 연명가게 된 지휘자고 뭐 이렇게 피아노 오르간 하는데 그 졸업식 때 노래를 좀 부르려고 하니까 중국만 해도 뭐 사랑으로란 뭐 하죠, 한국 가요도 부르게 하고 그래요. 일체 못 부르게 해요. 북한은 아주 더 철저하게 이 노래가 갖고 있는 파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못 부르게 하는데 그들로부터 유일하게 허락을 받아낸 것이 이 고향의 봄이에요. 고향의 봄. 그래서 이 고향의 봄 안에다가 모든 걸 다 심어놓고 이걸 4부 합창으로 만들어서 이걸 불렀는데 가사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나의 살던 고향이잖아요. 북한에서는 내가 살던 고향. 좀 다르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문법에 더 맞아요. 내가 살던 고향. 북한에서 부르는 고향의 봄을 우리가 다 같이 부름으로 오늘 이 집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를까요? 시작. 내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바람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며 내가의 수양보를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 노래를 우리 북녘에 있는 부부들과 함께 부르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